인간의 욕망은 제어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나이키와 리셀러 간의 눈치 싸움과 금주라고 쓰고 매우 음주라고 읽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법으로 알려진 금주법이 있었던 1900년대 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지기 어려우면 더 갖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과 광기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테키트노 연구소입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사람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업 가치, 파급력, 우리 업계의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단연 1위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단순한 스포츠웨어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스트릿 패션계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데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분야가 스니커즈입니다. 나이키는 오래전에 나온 신발에도 모델명을 꼼꼼하게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발매를 하고 있으며 유명인들이나 다른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한정판 모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정판 모델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이키 드로우를 통해 응모를 하고 당첨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 확률이 모델에 따라서는 로또 수준입니다. 한정판 희귀 모델의 가치는 판매가의 몇 배에서 몇십 배에 달하기 때문에 수많은 컬렉터들이 달라들어 응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가장 비싸게 팔린 나이키 스니커즈는 계속해서 그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나이키 초창기 모델 문슈즈가 43만 7,500달러, 약 6억 원에 낙찰이 되었고 2020년 5월에는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이 직접 실착했던 에어조던 1이 무려 56만 달러, 약 7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2021년도 소데비 경매에서는 2008년 제50회 그래미 어워드 공연에서 카니에 웨스트가 착용하고 나왔던 나이키 에어 이지 1이 180만 달러, 하나 약 20억 원의 경매에 낙찰되었고 드디어 2023년 4월에는 마이클 조던의 라스트 댄스 농구화가 220만 달러, 약 29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운동화는 조던이 시카고 불스에 소속돼 있던 1998년 NBA 결승전 2차전 후반에서 착용한 뒤 사인을 하고 볼보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조던은 37점을 기록해 팀의 우승을 견인했고 당시의 우승기는 2020년 넷플릭스가 다큐멘터리 더 라스트 댄스를 공개하며 재조명됐습니다. 이처럼 나이키의 스니커즈는 단순히 신발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의 소유하고 싶은 컬렉션,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 잡는데 지난해 9월 나이키에서는 재판매 금지 조항을 더 강화하면서 리셀러를 단속하겠다는 약관을 정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에서 운영 중인 크림, 무신사에서 운영 중인 솔드아웃이 리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나이키 약관에서는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런 약관은 실제로 리셀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이키가 자사 제품의 최종 판매자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싶어하고 물량 공세로 리셀 가격을 폭락시켰던 덩크 범고래의 경우가 있긴 하지만 리셀 시장의 성장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소한 물건에 대한 인간의 소유욕과 금기에 도전하는 인간의 광기는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미국의 금주법 시기에 벌어진 일들은 바로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금주법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란의 20년대로 불리는 미국의 과거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8년 연합군의 승리로 종전이 되면서 세계의 패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전쟁의 한 복판이었던 유럽의 무기, 전쟁 물자를 대면서 풍족한 자본을 축적했고 이민자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다양한 예술과 문화가 꼽히고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되면서 사회는 큰 호황을 누립니다. 이때 미국에서는 과도한 음주로 발생하는 국민의 건강 문제와 가정폭력, 사회적인 태만과 범죄율 상승이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과 금욕적인 생활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종교적인 이념, 미국으로 건너와 양조 사업을 벌이던 독일인들에 대한 반감이 결합되어 1917년 세계 1차 대전 때문에 곡물 확보를 위한 명목으로 일시적인 조치였던 금주법이 1919년에 미 전역에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앤드류 볼스테드 하원 의원이 대표적으로 주장한 금주법은 음주 자체를 불법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0.5% 이상의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의 생산 및 운송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법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거부감과 불만을 가져왔고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내가 만든 술을 밀주라고 부르던 인간들이 그걸 은쟁반에 담아서 내놓으니까 접대라고 부르면서 기뻐한다. 내가 이 사업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 정치인들처럼 비싼 옷을 입고 개소리를 짓거리는 한심한 인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금주법이 법적으로 알코올 음료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면서 알코올 취급이 법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알코올을 거래하는 범죄 조직이 일어났습니다. 알 카포네는 시카고에서 가장 유명한 범죄 조직인 마피아의 대부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대규모의 불법 주류 생산 및 유통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수많은 범죄 행위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마피아 두목이 된 이후 시카고 지역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금주법 시행 기점으로 파격적으로 성장했으며 이내 미국 역사에서 전설적인 갱스터로 도약했습니다. 그는 국외인 캐나다에 연락망을 갖춰 술을 밀수하는 루트를 만들었으며 자기 조직의 술을 납품받기를 거부한 술집 상인들을 폭탄 테러로 죽여버렸습니다. 1920년도에 100여 명이 폭탄 테러로 사망했는데 그와 다른 파벌인 범죄 조직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배우가 알 카포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언을 할 경우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까지 잔혹한 보복을 당했기 때문에 총알을 맞고 죽어가는 사람조차 범인이 알 카포네라는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부패 경찰, 관리, 정치인들에게 술과 자금을 뿌려댔던 그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대하여 살인으로 인한 체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결국 그가 붙잡혔던 이유는 탈세 문제가 발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는 경제 대공황기에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기도 했고 금주법 폐지를 앞두고 우유 사업을 현대화한 인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지극히 사업적인 결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손수레나 개와 말마차를 이용해 배달하는 낙후된 배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냉장 차량을 이용해서 우유를 수송했고 깨끗한 유리병 용기를 이용해서 위생적인 유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을 표기하게 법제하면서 품질 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듯 그가 우유 사업 전반에 탁월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피아가 우유 산업에 손을 댄 것은 우유 산업의 인프라와 배송망을 밀주 운송에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철저히 생산 과정을 위생적으로 통제한 것은 우유의 품질을 이유로 정부 기구가 들여다볼 여지를 차단하기 위함이었고 또 우유통 중 일부에 술을 담아 운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알 카포네는 애초에 우유로 이문을 남길 동기도 없었고 오히려 적자를 보면서까지 품질 관리에 신경쓰며 우유 산업계를 장악해 나갔는데 그의 우유 회사가 커지는 만큼 그의 밀주 운송망도 확장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알 카포네에게 이 산업의 실제 의미는 어디까지나 밀주 유통망 확립과 돈 세탁이었습니다. 밀주를 운송하고 대량의 검은 돈을 세탁하는데 우유 유통망을 이용했으므로 알 카포네의 우유 산업체는 역사상 다시 볼 수 없을 정도로 고이윤을 기록했는데 대량의 검은 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세탁되는 회사이므로 적자가 날래야 날 수도 없는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1927년 한 해 총 수입이 1억 달러인 세계 최고의 시민으로 기네스북에 알 카포네가 오를 수 있었던 바탕은 바로 이 밀주 사업이었습니다. 18차 개정헌법이었던 볼스테드 법의 경우 종교적인 목적과 의료용 처방받은 알코올은 허용하였는데 덕분에 1922년 미국 내 성찬식 와인 소비량은 214갤런에서 1924년 300갤런으로 폭증하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금주로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교회로 달려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약간의 브랜디와 위스키는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처방할 수 있는 자격을 금주령 6개월 만에 15,000명의 의사, 57,000명 이상의 약사가 취득하였고 어느 의사는 하루에 475건의 위스키 처방을 내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처방을 통해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 입에 가시가 돋는 병은 분명히 나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에 술을 비축하고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술을 마시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홈파티 문화가 성장하였습니다. 금주법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 위대한 개츠비에서 주인공은 집에서 엄청나게 화려한 파티를 열일 벌이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약국들은 밀주를 수송하고 운반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스피킹 이지스는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생긴 비밀 술집으로 비밀 통로와 암호를 통해 고객들이 출입했습니다. 간판도 없이 운영되었던 이 술집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는 금주법을 어기고 알코올을 구매하고자 하는 미국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품질이 떨어지는 밀주의 향과 맛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서 마시는 칵테일 문화가 발전되게 됩니다. 그레이프 브릭이라는 고체형 포도주스 농축 제품은 모양새가 꼭 벽돌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제품을 녹이면 포도주스가 되어 마실 수 있는데 이 제품의 판매자들은 친절하게도 이런 경고 문구를 붙여두었습니다. 한 통을 모두 1갤런의 물에 녹인 후 단지에 담아 찬장에서 20일간 처박아 두지 마세요. 그럼 그게 와인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까요. 이 포도주스는 1930년대 판매 금지가 되기 전까지 미국의 가정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법 체제에 대한 불신과 해이어진 준법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술이 금지됐던 시기의 미국은 어느 시기보다 술에 쩔어있는 아이러니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금주법을 통해 미국 사회의 음주로 인한 부작용이 줄어들고 알코올 소비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게든 술을 만들거나 찾았는데 심지어는 향수나 고급용 알코올, 페인트에서 원료를 찾아 밀주를 만들다가 금주법 시행 13년 동안 무려 3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반금주법 단체인 AAPA 보고서는 1927년까지 시카고에는 음주운전이 그 이전보다 476% 증가했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합니다. 금주법이 시행되고 주류세를 걷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는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도로, 학교, 공공시설 혜택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주의 수입, 공급이 마피아들 손에 의해 대량으로 진행되면서 범죄 집단의 힘만 커지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결국 민주당 소속인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나를 밀어주면 금주법을 폐지하겠다! 라면서 금주법 폐지를 제1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가 당선된 이후 1933년 수정헌법 21조가 통과되면서 금주법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거스르는 정책을 강제로 실행하려고 하면 오히려 반발심을 자극하여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리셀 시장에 대한 나이키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